학술문화는 토착화를 넘어 한국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대화나 토착화 모두 문명사적으로 볼 때 서구 보편주의, 서구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인 창조화나 한국화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구 중심주의나 서구 보편주의를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명사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또 발전 패러다임을 서구 보편주의를 넘어 다원 보편주의로 가는 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학술 문화의 패러다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요지는 그냥 넘어가요. 목차 제가 당초에 제출했던 그 자료의 목차 중에서 다만 한 가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그 작동 패러다임 중에서 근대화 패러다임 작동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좀 수정한 게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발전 이념으로 서구 보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세에는 서구 사회에서 물론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세의 기독교적 유일신을 대변하는 그런 당위적 질서,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의 제국주의가 바로 하면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를 하나의 지배 질서로 통할하기 위한 그런 이념으로 보편주의가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는 인류가 문명화하는데 요구되는 뭔가 보편타당한 가치나 지식, 역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가 바로 그 보편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서구 보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팅턴 같은 정치학자는 문명 충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주의는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건 서구적 이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주의는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사회학 분야, 문화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절대적이고 탈맥락적이고 또 통시적인 의미로 통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구 중심주의는 서구 우월주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구 보편주의라는 걸 논리로 내세움으로써 이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는 제국주의 시대는 식민화, 또 탈제국주의 시대는 근대화라는 서구화를 실행해 왔던 것입니다. 서구 보편주의의 실상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은 서구 문명적 보편성, 서구적인 것인데 이것이 18세기 후반부터는 문명 초월적 보편성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이념이 이 중간에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제일 먼저는 서구 우월주의입니다. 아주 편파적인 보편주의죠. 그러니까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동양 폐마주의가 이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식민적 보편주의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소위 백인의 책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인데, 키플링이라는 문학가가 1899년에 쓴 시의 제목이 바로 백인의 책무라는 것인데, 이거는 유럽의 백인들이 유럽 문명을 식민지 원주민에게 우리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9세기 그 당시에 서구인들이 아주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이나 막스와 같은 역사법칙주의자들이 그런 역사주의에 의한 역사적 보편주의, 이것이 또 사상적으로 이러한 문명 초월적 보편성을 만드는데 받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주의, 이것이 이제 자연과학 보편성을 인문사회과학이나 그 다음에 또
문명론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학 단일론에 입각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 또 이 서구 문명을 문명 초월적 보편성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학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 교수님 이화대학에 말씀하신 건데 19세기까지가 절대주의 시대고 20세기가 절대 해체 시대라면 21세기는 다원주의 시대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 보편주의의 개념적 지형도를 보면은 18세기 후반에 서구 보편주의가 서구 사회에 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에서도 그 지성사의 저변에는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가는 어떤 시대 정신의 변화가 싹트기 20세기 초반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이 노출되면 상대주의 등장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데 특히 이제 인류학, 미국의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구의 문화 보편주의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 문화 상대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제3의 길로 등장한 것이 소위 다원 보편주의, 21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한 200년 가까이 서구 보편주의가 위세를 부리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다원 보편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서구 보편주의보다는 조금 덜 보편적인 보편적 보편주의, 이 개념은 월러스틴이 얘기한 겁니다만 이것의 보편과 또 문화 상대주의보다는 좀 덜 상대적인 그런 문화 다원주의, 이 문화 다원주의의 다원과 보편적 보편주의의 보편이 어우러진 개념이 다원 보편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구 보편주의는 맥락 초월적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맥락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칸막이를 딱 쳐버리는 맥락 결정적인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다원 보편주의는 맥락 조건적입니다. 유사한 조건이라면은 어떤 나라의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이 다른 유사한 조건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다원 보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원 보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선 아까 원인이 하나하나 해체가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탈식민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식민적 보편주의가 쇠퇴하게 되었고, 그다음 특히 7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한국,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경제권이 급부상하면서 소위 아시아를 폄하했던 역사주의가 허구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60년대 이후에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보편주의가 좀 희석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과학적 보편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서구 보편주의, 서구 중심주의가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서구 중심주의, 이건 강정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유럽을 지방화하기라고 하는 이런 서구 보편주의의 현실화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이념으로 다원 보편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원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보편성의 중추 이론들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 사회 보편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보는 관점, 이건 제가 규정한 개념인데요. 여기 다양하다라는 것은 보편화의 내용과 수준이 동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보편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중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 이론의 전형인 맥락 조건 이론 중에서 중추성이 높은 이론 또는 맥락 초월 이론,
맥락 조건 이론이 전형적인 사회과학 이론입니다만은 일부 방법론적인 이론에서는 맥락 초월적 이론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들 중추 이론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걸 만드는 융합도 있고 또는 기존의 것을 더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원보편주의가 어떤 인류 사회 보편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패러다임을 비교를 해본다면 진리관은 우선 서구 보편주의가 절대주의라면은 다원 보편주의는 니체의 관점주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문관은 당연히 서구 보편주의가 단일 과학관인데 비해서 다원 보편주의는 뭐 과학 다원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 서구 보편주의가 서구 중심주의 단일 문명론에 바탕한다면은 다원 보편주의는 문화다원주의 다원 문명론입니다. 그럼 서구 보편주의가 서구의 근대성, 단수의 근대죠, 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복수의 근대, 다중 근대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 보편주의는 뭐 제국주의하고 연관이 되고 등등 해서 상당히 지배의 이념입니다. 닫힌 보편주의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원 보편주의는 공존의 원리, 열린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다원 보편주의는 다원적 보편성, 또 맥락 자체의 관점에서 보편을 본다면은 맥락 조건적 보편성이 지배적인 반면에 서구 보편주의는 맥락 초월적 보편성입니다. 또 체제가 보편성을 독점하는 그런 닫힌 보편주의가 서구 보편주의라면은 다원 보편주의는 여러 중추 이론들 간의 어떤 경쟁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그들끼리 살아남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편적 인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또 보편성의 교류는 서구 보편주의는 서구적인 보편성을 비서구권으로 주기만 하는 보편성 이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원 보편주의는 주고받는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화를 넘어 창조화로. 후의 과학혁명 패러다임이, 과학혁명이 이루어진 이 과정을 비추어서, 과정을 가지고 발전 패러다임을, 우리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1961년까지는 그동안에 1951년에 3년간 한국전쟁도 있었고 4.19, 5.16 겪으면서 61년까지는 어떤 스테이트 빌딩 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패러다임이죠. 이때는 뭐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1년 이제 5.16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근대화 패러다임이 소위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뭐 과학으로 말하면 정상과학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민주화 체제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근대화 패러다임 가지고는 발전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5년 단위의 각 정부마다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근대화라는 것이 공식적인 담론에서는 1990년대부터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선진조국이라는 어떤 기치를 내걸었고, 김영삼 정부는 뭐 신한국 또는 세계화, 그럼 김대중 정부는 지식정보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균형발전, 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 기조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담론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지금 현 정부의 그럼 정책 기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국가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기조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자유, 그다음에 세계 시민 이런 아주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과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주 공허한 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경쟁 패러다임이 그동안에 등장하면서 extraordinary science, 소위 비상과학인 거죠. 쿠hn의 어떤 과학혁명론적인 과정으로 볼 때. 이러다가 좀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방향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창조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의 지식정보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정부 부처의 명칭도 뭐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지식 경제 좀 뭐 아주 어색한 표현이지만 지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거, 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박근혜 정부의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미래를 창조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벤처 상공부 산하에 있던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시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우리가 창조지향적인 쪽으로 나가자라는 큰 흐름을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 2006년도에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대한 패러다임으로 선진화를 내세우긴 하셨는데요. 물론 선진화라는 것이 상당히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략적 초점이 불분명하고 또 다른 추격형, 선진국을 따라가자라는 추격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뭐 어떤 정부가 나서든지 간에 새로운 소위 지배적인 패러다임, 정상과학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창조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뭐 심리학자들, 뭐 사회학자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국가발전 패러다임 측면에서 볼 때는 저명한 행정학자이면서 또 관료로 경제기획원 장관도 지냈고 스위스 대사를 지냈던 이한빈 선생님의 이 창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착상하고 실천하는 행위, 의도적인 변화를 일단 전제로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해서 실천하는 것은 원초적인 창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착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창조는 융합적 창조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 융합적 창조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근대화 패러다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소위 신생 저개발 국가, 신생 독립 국가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소위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서구가 전근대에서 근대화되는 과정, 근대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근대화 패러다임의 기존 원리는 서구 경로를 추정하자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창조화 패러다임은 우리가 독자적 경로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김기봉 선생님도 아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지향이라는 것은 근대화 패러다임에서는 fast follow입니다. 우리는 여기 성공을 했죠. 빨리 따라잡았는데 창조화 패러다임에서는 first mover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척자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근대화 패러다임에서는 모방력, 주로 뭐 응용 기술이죠. R&D 중에서 주로 디벨롭먼트 쪽입니다. 창조화 패러다임은 거의 창의력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성장 동력입니다. 접근 방식을 보면은 근대화 패러다임은 상당히 정부 주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일사불란합니다. 이에 비해서 창조화 패러다임 시장 중심이고 자율적이고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정부의 역할을 보면 직접적인 개입 규제지만은 창조화 패러다임에서는 간접적인 지원 탈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좀 1974년 제가 이제 까지만 해도 저는 과거에 상공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공부의 국제경제과라는 데서요, 외국의 해외 지사, 민간 기업이 해외 지사 주재원을 파견할 때 국제경제과에서 나트라고 하는 영어 위탁 그 시험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영어 성적하고 뭐 이력서 뭐 이런 걸 봐서 해외 주재원으로 민간 기업이 내보낼 때 상공부 국제경제과에서 그걸 스크린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뭐 요즘 기업들이 얼마든지 해외 자유자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직접적인 규제, 해외 주재원 나가는 것까지 정부가 스크린하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 근대화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전략을 보면은 근대화 패러다임 이전 혁신입니다. 주로 우리가 외자 도입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 도입하고 특히 뭐 자본 도입을 해가지고 이전된 혁신이죠. 추격형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창조화 패러다임은 창조적 혁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원초적 창조나 융합적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선도형, 개척형으로 나가는 것이죠. 문명관으로 볼 때는 근대화 패러다임은 서구 중심주의, 서구 보편주의지만은 이쪽은 문화다원주의고 다원보편주의입니다. 발전관으로 볼 때 근대화 패러다임은 단선적인 진보사관이죠. 역사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일정한 법칙 단계가 있다고 보는 이쪽은 탈역사주의입니다. 학문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근대화 패러다임은 토착화, 학문의 토착화, 서구 이론을 우리인데 맞게 적용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창조화 패러다임은 우리도 한국적 맥락에서 보편적 설득력이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국정 운영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 창조화 패러다임에 의해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구축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면서 인간 기업이나 또는 학계에서 이 창조라는 게 뭐냐 또는 뭐 창조경제라는 게 뭐냐 다양한 시각에서 아주 논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기조 이념이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대화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느냐 하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일본계 미국 정치학자죠. 후쿠야마의 모델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후쿠야마는 한국이 1961년까지 특히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유교적인 문화 배경의 뭐 그분 표현으로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전통 때문에 스트롱 네이션, 스트롱 스테이트가 빌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동원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근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던 시민단체, 노조, 또 학생들이 상당히 또 참여하고 또 교회 세력, 교회 집단도 굉장히 사회적 포스로 많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동원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그 다음에 체제의 정당성, 레지티머시가 확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더욱이 체제 정당성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제 성장과 이 법의 지배,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안목도 넓어져서 법의 지배라는 것이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법의 지배를 통해서 성장을 또 돕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번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지배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번에 분석은 이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소위 근대화를 했죠. 정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거기는 법의 지배나 민주화가 먼저 있고 나서 나중에 산업화나 경제성장이 뒤따랐다. 이렇게 순서를,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 먼저 있고 나서 경제 발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 경우는 역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을 가지고 이 후쿠야마는 중국 경우에는 한국의 근대화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 요 3번, 중국에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동원 자원이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민주화로 연결될 수 없을 만큼 억압을 했고, 3번이 없고, 또 민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 정당성을 민주화를 통해서 확보하지는 못했다. 4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당연히 민주화를 통해서 법의 지배가 형성이 되는 이 7번 과정이 중국에는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6번이나 5번은 있다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도 상당히 체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었고, 또 경제 성장과 법의 지배 간의 교호작용도 중국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이 이론 자체는 산업화나 경제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근대화는 경제 성장만으로 환원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정착, 합리적 기본 문화의 확산, 이런 것도 근대화 이론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 패러다임에서 창조화 패러다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럼 우리가 창조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겠느냐. 우선 창조화 패러다임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창조적 과학 기술을 통해 경제 질적 성장을 이룩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발전의 중거틀이다. 창조와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경제적인 것만 따지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질적인 성장, 경제 발전 중에서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또 국격을 높인다는 것이 참 의식적인 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창조화 패러다임의 사중 구조를 보면은, 우선 과학기술이 문제 해결의 도구적 소위 핵임 중핵입니다. 인류세 문제의 이것도 결자해지는데, 인류세 최근에 그 탄소 녹색 중립위원회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때 녹색성장 청와대 비서관 했던 김상엽 씨라는 분이 이걸 녹색 탄소 중립위원회로 좀 확대시켜가지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탄소 중립의 문제도 결국은 기술 혁신의 문제다. 기술 혁신이 잘 돼가지고 이걸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인류세 문제도 결국은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소위 인류세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도 역시 과학기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핵은 모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중핵은 모태로서 이 창조력이 그 과학기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상상력, 호기심 등등, 실행 요인으로 다양성, 융합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창조력을, 이 모태를 생성하는 터전이 바로 창조화 기반입니다. 창조화 기반이라는 것은, 그럼 이런 창조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기반 요인으로 창조 교육, 창조 학문, 창조 경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창조 경제만 가지고 이 창조 경제가 되는 게 아니죠. 창조 교육이나 창조 학문이나 또 다른 그 다음에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를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한국에도 초청받아서 왔던 존 호킨스라고 하는 The Creative Economy라고 하는 책을 써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이분은 창조경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창의성에서 비롯되는 그런 상품, 즉 창조적 상품의 생산과 교환 그리고 사용이 이루어지는 체제다. 상당히 아주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개념 규정이죠. 이분이 쓴 책도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그냥 아주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창조경제라는 책을 2001년도에 초판을 내고 2013년도에 재판을 냈는데 아주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뭐 이분들 모셔다 여러 세미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이렇게 좀 프리스크립티브한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새로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에 의한 소위 창조적 혁신은 위에서 융합적 혁신도 있고 또 원초적 혁신도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체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성장과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기반을, 이 터전을 조성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와 여건이죠. 창조와 여건은 관리적 여건으로 창조 정치, 상당히 정치가 이런 기획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창조 행정, 현장에서는 창조 경영,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결국 창조와 기반의 터전이 마련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창조적 리더십, 주로 관리적 조건과 관련된다고 보는데, 이한빈 선생님께서는 조건으로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 미래를 투시하는 통찰력, 또 창조를 조직화하여 선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조건으로 창조 사회와 창조 문화, 이 창조 사회와 창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혁신이 최고의 가치인 그 자기 실현의 중심이 되는 사회와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 정립은 이런 방향으로 바깥에서 여건에서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창조력, 과학기술적으로 패러다임을 정립할 때 이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죠. 이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문화 패러다임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승계호 교수님, 한국인으로 미국 텍사스 대학 오스틴에 석좌 교수로 계시던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2007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수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서양 흉내만 내면 뭐해?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은 본성에서 나와야 하는데, 한국 인문학은 서양 사람 얼굴을 만드는 성형수술 같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아주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한국인이면은 동양적인 미, 한국적인 미라는 것도 있을 텐데 서양 사람 모양으로 콧대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야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래야만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형수술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인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학문적인 어떤 논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양의 이론과 학문을 우리가 잘 좀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쪽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회과학은 인문학보다 더 이 역사적 과정과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 이때 제도라는 좁은 의미의 제도, 제도적 장치가 스며든 그런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문학보다는 더 맥락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문학 중에 철학에서도 토착과 한국학 문제를 논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조금 분위기가 덜합니다만 그 이외 형태 사회과학은 전부 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사이에 서구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 그대로 모방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토착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 당시에는 여러 학자들 간의 논의가 활성화되었었는데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화란 말이 등장하긴 했는데 토착화와 별로 차별 없이 미분화된 상태 또는 서로 뒤섞여가지고 쓰이기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도 좀 보편성을 띤 이론을 만들어보자 하는
한국적 논의가 주도적 담론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한국과 화두가 등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는 소위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문은 시대와 대화다. 그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라고 할 때 저는 한국적 맥락에서 보편성을 띈 학문학위를 말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한국화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편성을 띈 이론을 창출해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한빈 교수님이 1967년에 미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타임 오리엔테이션 시어리라는 걸 발표해서 당시 소위 개발행정 그것이 풍미할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에서 끌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이걸 하와이 대학에서 책으로 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과학의 어떤 이론, 한국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만든 이론이 서구 사회에서 상당히 보편적 설득력을 얻게 된 그런 이론으로는 이한빈 선생님의 그 타임 오리엔테이션 시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처음이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부분적인 거 조금 나왔습니다만 최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과목의 한국화인데요. 과목 내용의 보편 타당한 인식을 이건 교육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교육 과정 속에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교과 내용의 보편 타당한 인식을 한국적 맥락과 아울러서 독자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행정학으로 얘기하면 박동서 교수님의 한국행정론이라는 것이 이론의 한국화는 아니지만 과목의 한국화를 이루었고요. 또 철학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정대영 교수님이 한국 현대 철학 그 주제적 지형도라는 거의 960, 7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운 아주 방대한 그런 저술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철학의 과목의 한국화 한 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론의 한국화인데요. 담론의 한국화는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과목의 한국화는 아니지만은 한국 학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적인 주요 학술 담론에 참여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담론의 한국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학계에서 최근에 서울대학에 있는 이승종 교수님이 과거에는 행복론이라고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의 행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동체의 행복을 얘기하는 퍼블릭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공공 분야에 상당히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스프링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이런 건 일종의 담론의 한국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대중문화의 한류, 우리가 뭐 영화나 그다음에 K-팝, 김규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계적인 큰 흐름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중문화의 한류나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리라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문화의 한류가 이렇게 지금 번창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문학의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그걸 시발로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쓴 작가들의 작품을 읽기 시작하고 동아시아 쪽, 유럽 쪽에서도 지금 문학의 한류가 상당히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문화하고 학술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정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그 다음 순서는 학술문화의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올라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떤 한국화 유형 중에서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론의 한국화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론의 한국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의 한국화를 크게 세 가지 디멘션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한국화의 변증법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학문적 논의를 하는데 두 가지 도메인을 일단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삶의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알의 이론입니다. 삶의 현실은 특수한 것이죠. 알의 이론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수한 현실은 보편적 특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성격을 띤 특수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례를 지칭하는 또 특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특수라는 것은 보편을 내다보는 창입니다. 우리 특수를 통해서 보편을 내다볼 수 있는 거고 또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를 밝히는 등을 들고 가서 우리가 특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특수를 추상화해가지고 구체적 보편의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 보편의 구상화를 통해서 개별적 특수의 이론을 적용하는 거죠. 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의 보편성처럼 현실에 있는 구체적인 걸 다 사상하고 이성의 기획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보편성이 아니라 현실에 토대한 구체적 보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서구 이론의 구체적 보편성에 바탕한 서구 이론을 가지고 한국 현실에 적용하는 걸 우리가 토착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현실에서 소위 맥락 특화 이론, 그러니까 한국적 맥락에 특화되었지만은 이게 보편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맥락 특화 이론을 만드는 걸 가르쳐서 한국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한국화 또는 기본적인 한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맥락 특화 이론을 창출하는 기본적 한국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맥락 특화 이론을 가지고 서구 사회 해외 대외적으로 개별적 특수에 적용을 해가지고 보편적 설득력, 설명력을 확보하는 걸 이론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본적인 한국화하고 또 거기 있는 세계화를 합쳐가지고 둘을 합쳐서 진정한 한국화.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 가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한국화는 기본적 한국화를 토대로 해서 소위 세계화를 이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그거는 단독 개념이죠. 특수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국화가 아니라 이론의 한국화, 그럼 사회과학의 학문의 한국화, 이론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띈 거기 때문에 그걸 붙여가지고 한국화라고 얘기한다면 보편성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학적 개념으로 볼 때 이 진정한 이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현실 이후에 있는 이론 현실의 중것들로 보면은 한국 현실의 보편적 이론화, 이걸 줄여가지고 한국화라고 하고 또 보편 특수의 중것들로 한국화의 정향을 얘기한다면은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 이걸 줄여서 한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국적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한국화를 얘기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수주의자 아니냐, 민족주의자 아니냐, 학문 보편성인데 너 왜 이렇게 한국화, 특수화를 하자는 거냐, 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국화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 단독 개념입니다. 그러나 한국화에 의해서 한국은 국적이 아니라 맥적, 즉 이론이 배치된 맥락적 정체성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국은 단독 개념이 아니라 준 일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착화에서 한국화로, 토착화에서 우리 서구 이론을 우리인데 적용해 쓰다 보면은 상당히 이론화 능력이 생기겠죠. 그것이 축적되면 한국화로 나아가고 한국화에서 세계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근대 학문의 발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해겔이 얘기하는 소위 특수와 보편, 개별이 소위 원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론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화 실제적 논리인데요. 인간 사회는 인간이기에 보편적이지만은 사회에게 특수하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 충돌에서 한 얘기인데, 제가 이 명제를 보면서 한국화의 논거로 실제론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인간 사회라는 용어 놓고 볼 때 인간이기에 보편적이지만 사회에게 특수하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사회적 특수, 그 너머에 있는 실제하는 인간적 보편을 읽어낸다면은 보편성을 띤 사회과학 이론은 어떤 과나 어떤 문화권에서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론의 한국화의 논거로서 보편적 실제론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판적 실제론자 바스카는 사회 현실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봅니다. 본질의 실제층, 현상의 사실층, 관찰의 경험층입니다. 이 세 층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그 본질의 실제층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경험층에서 관찰하는 이걸 다 관찰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칼 포퍼는
과학적 인식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본질적 실제, 이거는 바스카가 얘기한 그 실제층이죠.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현상, 이건 바스카가 얘기한 경험층과 사실층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하는 게 기술적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걸 위에 갖다 얹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건을 경험적으로 관찰한 걸 가지고 상징적인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어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론적 중첩 구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축을 제가 도입을 했는데, 하나는 실제층으로 갈수록 자연종 인간의 성상, 인간이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층으로 갈수록 어느 국가별로 민족별로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 인간의 습성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축을 도입하면은, 다른 말 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특수성이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론에 항파를 한다는 것은, 그 단초는 바로 이 실제층에 깔린 사회현실 저변의 보편적 실제가 표출된 특수한 현상, 그러니까 사실층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모든 게 다 이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적 성격을 띤 특수한 현상, 그 보편적 성격은 실제층의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화의 맥락적 논리는 우리가 변증법적 논리에서 보편 특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이 보편화 방식과 또 학문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 실제론적인 논리에서는 우리가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의 보편화 논거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적 논리는 뭐냐면, 맥락 조건적 확산을 통해서 한국에서 만든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의 보편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확장성 내지는 일반성이 높을수록, 확장성이나 일반성은 경험적 개념입니다. 보편성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변적 개념입니다. 주로 우리가 경험적 개념인 확장성이나 일반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한국의 국내 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중범위 수준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게 되면은 그것은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이 되는 거죠. 한국적 맥락에 특화된 가설적 이론이죠. 그런데 이걸 또 한국의 다른 사례에, 미시적 사례죠, 이걸 적용을 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은 거의 context limited theory, 맥락 한정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증이 안 되고 거부된다면 이건 가설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맥락 한정 이론을,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의 어떤 사례,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경험적 검증 쪽으로 이것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맥락 한정 이론을 거치지 않고 이 맥락 특화 이론이 바로 또 대외적 검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의 유사한 맥락에서 입증이 된다면 그 이론은 소위 context condition theory가 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만든 이론 중에서 이 맥락 특화 이론을 갖다가 거부가 유사한 맥락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어떤 맥락 한정 이론이나 또 가설적 이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만든 이론이, 예를 들면 어떤 방법론적인 이론이 외국에 적용해서 모든 맥락에서 다 입증이 됐다. 그럼 맥락 초월 이론이 되는 거죠. 물론 맥락 조건 이론에서 맥락 초월 이론으로 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이제 거부되면 이것이 다시 그것이 출처에 따라서 맥락 조건 이론이나 맥락 한정 또는 맥락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대외 입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맥락 조건 이론이나 맥락 초월 이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나 학문의 발전 행로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추론과 견합적 추론을 통해서 이론의 보편화 수준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준균합적 진화 과정이다. 검증을 한다고 해서균합적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론이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와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손질해가지고 또 검증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연역적 추론과균합적 검증, 이 두 가지가 다 서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quasi inductive evolution이라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론화를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딱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ongoing process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근대 학문의 발전과 관련해서, 그럼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토착과 한국화를 논의하게 되는 것을 지성사적으로 우리가 좀 돌이켜볼 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걸 얘기한다면은 두 학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소위 철학 해강 최한계 선생, 이분은 우리가 흔히 한국의 전통적인 학문은 뭐 관념론 주자하게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한계 선생은 그 당대에 서구의 어떤 과학적 인식론에 못지않은 정교한 기철학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과학적 인식론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민세 안재홍 선생입니다. 안재홍 선생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운동가로서 거의 9차례에 걸쳐서 7년여 동안의 옥고를 치르기도 한 독립운동가였고, 또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언론인이었으며, 또 이분은 역사학과 정치학을 이론적으로 아주 심층 깊이 있게 연구한 그런 또 이론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학 운동을 1930년대 초에 위당 정인보 선생과 같이 주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강압적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 정신적으로 그걸 매니퓨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관학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관학의 하나의 중추기지로 1924년에 서울대학이 예과가 설치되고 26년에 경성제국대학 본과가 설치되었죠. 이런 것들이 다 관학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문화 통치하고 조선사를, 한국사를 왜곡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마침 이 조선학 운동을 안재홍 선생과 정인보 선생이 다산 정약용 선생 99주기 공개 강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시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학술적 지형을 보면은 소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보편성과 특성 이런 축을 놓고 보면은 역사학자인 문일평, 정인보 선생을 비롯해서 안재홍 선생이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소위 비타협적 조선학 그룹이죠. 안재홍 선생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이면서도 그 옆에 신간회 좌우 어떤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이제 단합을 해서 만든 건 신간회인데, 그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이 안재홍 선생입니다. 그래서 안재홍 중도 통합론자입니다. 물론 민족주의 계열이었지만은 사회주의 계열도 껴안으려고 했던 분이 이제 안재홍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상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안재홍 선생은 특수성만 정인보 선생처럼 우리의 어떤 얼사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특수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편성과도 어느 정도 보편성을 인정하는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같은 그 조선학 운동을 하면서도 비판적인 조선학이 소위 사회주의 좌파 계열의 백남원 선생, 또 철학자인 신남철, 김태준 이 세 분인데, 백남원, 신남철 이 두 분은 다 자진월북을 했습니다. 신남철은 역사 철학 등 유명한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백남원 선생도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겼죠. 특히 신남철 선생은 처음에는 김일성 대학의 역사학과의 철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자유주의자로 몰려 숙청당했습니다. 김태준도 역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상적으로 전향을 거부하고 이래서 나중에 1949년에 사형을 당했죠. 이분들이 다 천재적인 학자였는데 이렇게 비운회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학술적인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런 보편성과 특성 논쟁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조선학 운동만 놓고 보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학술적 지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논쟁의 핵심은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 선생의 개념 말씀 중에
정치 문화의 중층 병존성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안재홍 선생은 식민지 조선의 존재론적 위상을 후진 특종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후진 사회의 특수한 어떤 그런 종류의 사회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식민지 특수성을 정치 문화의 병존성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층 병존성인데요. 같은 시기에 역사적 발전 단계처럼 이게 차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근대와 근대 또 다양한 역사적 발전 단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 생태계에 이제 비유한 말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합산, 풍산 이쪽에 개마고원 지대에 있는 여기 가면 아주 고산 지대에는 보리삭과 벼이삭이 함께 누르고 메밀꽃과 감자꽃이 여러 가지 그 계절의 시기에 따라서 달리 피어야 될 꽃이 함께 피어나는 게 고산지대의 생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따뜻한 한강 이남에는 뭐 여름에 피는 꽃이 따로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따로 있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지만 고산지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소위 경제사회 발전의 역사주의적 유물론을 비판하는 데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당시 비슷한 시기죠. 1932년, 35년에 그때 독일도 유럽에서는 산업 후진국이었죠.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의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독일의 그 당시 독일 사회의 상이한 역사적 시간, 소위 동일한 시기에 권위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탈근대주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이걸 소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1932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고 35년에는 이게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안재홍 선생이 소위 중층병존성을 얘기하는 것이 1936년 1월달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안재홍 선생이 많은 저술과 또 이런 논설에서 이런 논의가 간간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블로우의 비동성의 동시성의 개념을 뭐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개념으로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착화 논리, 안재홍 선생의 토착화 논리는 실제 그런 국제적인 어떤 흐름과 담을 쌓은 그런 고립유화의 특성은 불가능하다. 상당히 보편적 특수성 또는 간주관적 인식을 이분하셨던 겁니다. 그럼 천하인륜의 국제성 불가다. 천하의 한 가지 어떤 룰이 적용되는 국제성이라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거는 소위 이론의 맥락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대지정적 일도성, 어떤 보편적인 일도성이라는 게 좀 일도라는 법칙 이런 보편적인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의 적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순수 자연계의 법칙과는 다른 원리가 우리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다원보편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서구의 어떤 유물이론론에 입각한 서구의 물심이론론에 입각한 유물론을 거부하고 물심이론론에 의한 종합적 유물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평택 출신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주관을 하고 조선일보가 후원을 해서 민세상이라는 것이 10여 년 전부터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안재홍 선생이 조선학을 보는 관점은 민족으로 세계로 민족에 민세라는 호가 이렇게 나오고 민세주의라고 본인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결국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세계 문화에 조선색을 짜넣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대 학문의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토착화를 넘어 세계화로, 이건 제가 표현한 겁니다만은 토착화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제 안재홍 선생님께서는 세계로 민족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서 세계 문화에서 우리가 채취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수용의 주체로서 무엇을 확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선색, 조선소, 말하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세계
그걸 우리가 뭐 문화를 채취해서 적용하는데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조선색과 조선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라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민세 선생이 역으로 민족으로 세계, 우리 걸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자. 그래서 세계 문화 채용,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창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계 문화에다가 우리 것을 물들이고 짜내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색과 조선소를 물들이고 짜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 이체의 발양, 우리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소위 조선색과 조선소를 널리 떨쳐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면서 받고 다투면서 배우는 세계화로 배우자 그러는 저는 이걸 소위 이론의 학문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주면서 받고 다투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월러스틴이 2006년도에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안재홍 선생도 우리가 받기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것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속에 한국 색깔을 짜놓자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